당신 손에 있는 그 물컵을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만약 우리가 이 물컵을 마치 카페투처럼 펼칠 수 있다면 족집게로 집을 수 있을 때까지 그중 가장 작은 물 분자 하나를 집어든다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뭔가 좀 닮은 것 같은 미키마우스 머리 모양의 미세 구조를요.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기처럼 하나의 산소 원자에 달라붙어 있는 모습이죠. 다음 질문은 좀 바보 같게 들릴지도 몰라요. 이것은 젖어 있을까요? 아마도 예상 밖의 대답이 나올 텐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건조하고 고독하며 허공에서 미친 듯이 진동하는 미립자예요. 마치 당신 책장맨 위에 놓여있는 이미 먼지가 쌓인 고등수학 교과서처럼 말라있죠. 심지어 당신이 수백, 수천 개의 그런 분자들을 쌓아두고 현미경 아래에서 본다 해도 젖어있는 흔적은 조금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이런 건조한 작은 분자 수천조 개를 컵에 던져 넣거나 아니면 실수로 방금 산 셔츠에 쏟았을 때 어떤 오싹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것들은 갑자기 서로를 끌어당기기 시작하며 끈적거리고 표면 장력이 생기며 흐르고 미끈거리는 상태가 되죠. 그들은 젖게 됩니다. 젖음이라는 이런 특성은 애초에 단일 분자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수소 원자의 주머니에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산소 원자의 설명서에 쓰여 있는 것도 아니죠. 수가 특정 규모에 도달하면 원래 서로 상관없던 이 미립자 무리가 갑자기 똘똘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젖음은 이런 뭉침 현상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짠하고 나타나는 속임수 같은 거예요. 이런 무무에서 유유를 창조하는 속임수에 대해 과학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절제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극히 거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바로 창발 용년이죠. 하지만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과학계의 거장들은 이런 기적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른 설명, 사람들의 마음을 유난히 편안하게 해주는 설명을 선호했죠. 이 모든 것은 그 괴팍한 성격의 아이작 덕분이었다고요. 뉴턴경은 그 노인께서는 사과에 맞아서 만유인력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덤으로 하나의 궁극적인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우주는 본질적으로 거대하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교한 회중시계와 같습니다. 이 이론 속에서 세상은 하나하나의 완벽한 톱니바퀴, 즉 원자들이 맞물려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 이해하고 싶다면 벼룩의 소화 시스템이든 은하계 전체의 회전이든 상관없이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분해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과학계를 지배했던 3세기 동안의 환원론입니다. 우리는 이 망치를 너무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어서 무엇을 보든 두 번씩 두드려 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미세한 모든 부품들을 이해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이죠. 이런 알 수 없는 자신감은 프랑스 수학자 라플라스에게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의 전지전능한 악마를 상상해냈는데 바로 라플라스의 악마입니다. 그는 이 악마가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현재 위치와 운동량을 알고 있다면 그 악마는 계산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매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이죠. 전체 역사는 이미 촬영이 끝난 드라마와 같아서 우리 불쌍한 배우들은 단지 대본에 따라 입만 벙긋거릴 뿐이라고요. 이 이론은 설명할 때 행성의 궤도와 포탄의 궤적을 설명할 때는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분의 방식을 조금 더 복잡한 것에 적용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학 탐정들이 집착하는 화학자 무리가 되어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물감을 긁어내서 납백의 화학 결합을 분석해냈고 주사의 분자 구조를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의 모든 원자 성분을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허리를 곧게 펴고 그 수많은 상세한 데이터 더미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색한 사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가 왜 웃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죠. 미소는 물감 속에 있지 않고 미소는 원자 속에 있지 않습니다. 부품만 계속 들여다본다면 당신은 영원히 전체를 놓치게 될 거예요. 결국 이 뉴턴의 회중시계를 부숴버린 사람은 게으름을 피우고 싶었던 한 기상학자였습니다. 1961년 에드워드 로렌츠는 이를 줄이려고 날씨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입력할 때 소수점 이하 6자리의 숫자를 3자리로 잘라냈죠. 그는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정도의 오차는 모기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이는 힘에도 못 미치니 무슨 영향을 주겠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화면 속 날씨 곡선은 맑은 하늘에서 세상을 파괴하는 슈퍼 폭풍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미미한 오차는 끊임없는 연산 속에서 스스로 증폭되었고 결말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이것이 바로 후에 널리 알려진 나비 효과입니다. 남아메리카의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몇 번 퍼덕였을 뿐인데 2주 후 텍사스주에는 토네이도가 불어닥쳤습니다. 라플라스의 악마는 이 순간 실직했습니다. 회중시계는 부서졌고 고칠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이것은 세계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리학자 앤더슨은 훗날 다양성은 곧 의미이다라는 제목의 유명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했죠. 그 부서진 부품 더미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 터무니없는 정도는 알파벳을 연구해서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이해하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집에 있는 셰익스피어 전집을 전부 뜯어서 모든 글자를 오려내고 바닥에 쌓아보세요. 당신은 모든 글자를 갖게 된 겁니다. 구성 성분으로 보면 이 종이 조각 더미는 그 안에 담긴 위대한 비극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글자 더미를 아무리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우유부단한 덴마크 왕자를 찾을 수 없을 거고 그런 느낌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생존이냐 파멸이냐의 영원한 질문. 왜냐하면 비극이라는 개념은 그 비극이라는 단어를 구성하는 알파벳들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수만 개의 알파벳이 특정한 방식으로 조합될 때 갑자기 솟아나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양적 변화는 단순히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넘어 새로운 법칙을 창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탐험할 주제예요. 세상은 뜯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거대한 마술쇼입니다. 이 우주에서는 만약 당신이 충분히 어리석고 단순한 것들을 한데 모으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아무런 지각 없는 물 분자 더미조차도 함께 모이면 격렬한 파도가 될 수 있고 몇 줄의 간단한 코드조차도 복잡한 디지털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죠. 가장 신기한 것은 그저 벽에 부딪히기만 하는 어리석은 새 떼조차도 아무런 지희 없이도 아름다운 공중 발레를 펼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미 뉴턴의 회중시계를 산산조각 내버렸으니 톱니바퀴와 용수철은 내던져버리고 기름 냄새 가득한 실험실을 벗어나 바깥 잔디밭에 잠시 누워볼까요?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곳에서는 지금 창발에 대한 궁극적인 교육이 펼쳐지고 있답니다. 만약 가을 황혼 무렵에 당신이 우연히 로마나 스코틀랜드의 어떤 황야를 지나친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입이 떡 벌어지고 놀라운 광경이자 동시에 당신이 가장 빨리 우산을 펼치고 싶게 만들 공연 중
하나를 목격할 행운을 얻을지도 몰라요. 주인공은 찌르레기예요. 가끔 당신의 창문턱에 앉는 칙칙한 새가 아니고요. 수천 마리가 한데 모여 형성하는 슈퍼 생명체랍니다. 처음에는 그저 검은 연기처럼 지평선 위로 솟아오르지만 이내 그 연기는 마치 생명을 얻은 듯 공중에서 요동치며 빙글빙글 돌아요. 순식간에 모여들어 하늘을 뒤덮는 거대한 검은 깔때기 모양을 이루고 눈 깜짝할 새 구불구불한 긴 띠처럼 늘어나죠. 마치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진 것만 같아요. 노을 아래에서 눈이 휘둥그레지는 기하학적 무늬를 만들어내죠. 이걸 때 지어나는 새들의 군무라고 부르는데요. 이 광경이 얼마나 장엄하냐면요. 너무 장엄해서 마치 누가 하늘에 거대한 LED 스크린을 설치해 놓은 건 아닌지, 아니면 외계인이 이 새떼를 이용해 3D 홀로그램 투영 실험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직접 현장에 있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을 압도하는 건 시각이 아닐 거예요. 바로 청각이죠. 수만 개의 날개가 동시에 공기의 흐름을 때리며 내는 소리는 마치 고압 정전기의 웅웅거림 같기도 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친절하게 한 말씀 드리자면 올려다보면 참 아름답긴 하지만 이 새떼가 지나간 자리에는 보통 바닥에 한 겹에 썩 낭만적이지 않은 기념품이 남는다는 거. 결국 머리 위로 수만 마리의 새가 날아갈 때는 입 벌리고 감탄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상식이 말해주죠. 가장 불가사의한 건 바로 새들의 움직임인데요. 아무리 최고 수준의 고개 비행 팀이라도 수천 시간의 훈련을 거친 정예 조종사들도 이 정도의 동시성을 재현할 수는 없어요. 수만 대의 전투기가 공중에서 시속 60km로 빠르게 비행하며 서로 간격이 겨우 몇 센티미터밖에 되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무전기도 없고 관제탑도 없고 사전 예행 연습도 없는데 몇 초마다 모든 비행기가 참여하는 90도 급선회를 해내야 한다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분명 재앙일 거예요. 하늘 위에서 펼쳐지는 범퍼카 경주나 다름없겠죠. 이 멍청한 새들은 우박처럼 우르르 떨어져야 마땅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죠. 새들은 마치 한 몸인 양 날아다녀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체 생명체 같죠. 수세기 동안 이 현상은 과학자들을 엄청나게 괴롭혀왔어요. 심지어 한때는 일부 절망에 빠진 조류학자들이 텔레파시 이론을 내세웠죠. 그들은 정말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 새떼가 하나의 뇌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새들의 전파가 있어서 순식간에 왼쪽으로 돌라는 지시를 전달한다고 말이죠. 결국 이 외에는 어떻게 수만 마리의 개별적인 존재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하브이에 이를 수 있는지 설명할 길이 없었죠. 1986년이 되어서야 크레이그 레이놀즈라는 컴퓨터 전문가가 그 미스터리를 풀어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처음 의도는 새를 연구하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저 할리우드 영화에 실감나는 특수 효과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죠. 아시다시피 그때는 컴퓨터도 아직 플로피 디스크를 쓰고 화면에 초록색 픽셀 블록만 표시되던 시대였거든요. 당시 할리우드는 엑스트라들이 나오는 화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만약 박쥐떼가 동굴에서 날아 나오거나 영양떼가 질주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싶다면 애니메이터들은 한 마리씩 손으로 그려야만 했어요. 이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효과도 매우 뻣뻣했죠. 모든 박쥐들이 마치 같은 빨랫줄에 매달린 것처럼 보였고 마치 사열식처럼 동작이 일사불란해서 자연계에 혼란스러우면서도 유연한 아름다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레이놀즈도 예전의 로렌츠처럼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과학의 발전은 늘 편하게 일을 처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그는 수천 마리의 박쥐를 그리는 것도 싫었고 한 마리씩 궤도를 조절하는 것도 싫었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서 이 전자 박쥐떼가 스스로 날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컴퓨터 안에 이름을 붙여 피곤한 새라는 작은 삼각형들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삼각형들은 정처 없이 날아다니는 파리처럼 화면 위를 마구 부딪히며 돌아다녔고 영락없이 고장난 픽셀 덩어리 같았죠. 이어서 레이놀즈는 그들에게 아주 간단한 세 가지, 심지어 유치하다고 할 수도 있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세 가지 지시는 너무 간단해서 막 날기 시작한 어린 새조차 알아들을 정도였죠. 첫째, 그는 각 삼각형에게 충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와 너무 가까워지면 얼른 멀리 떨어지라고요. 약간의 개인 공간을 유지해라. 다음으로 그는 그들에게 흐름을 따르라고 말했다. 내 옆에 형제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든 너도 그 방향으로 따라 날아가라. 특별한 행동을 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소속감에 관한 지시였다.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라. 최대한 큰 무리의 중심으로 끼어들어라. 혼자 떨어지지 마라. 하지만 너무 빽빽하게 붙지도 마라. 딱 이 세 가지였다. 리더는 없었다. 왼쪽으로 돌라는 명령도 없었다. 전체 지도는 없었다. 각각의 작은 삼각형들은 모두 근시안이었다. 주위에 그 한정된 범위만 볼 수 있었다. 이웃들은 머릿속에 이 세 줄의 간단한 코드만 가지고 있었다. 레이놀즈는 엔터 키를 눌렀다. 기적이 일어났다. 화면 속 그 무리, 원래 뒤죽박죽이던 작은 삼각형들이 갑자기 마법에 걸린 것처럼 모이기 시작했고 소용돌이치며 움직였다. 그들은 마치 진짜 새떼처럼 장애물을 피하고 흩어졌다가 다시 뭉치며 매혹적인 유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레이놀즈는 그들에게 어떻게 새떼처럼 나는지 가르치지 않았다. 새떼의 지혜는 이 세 가지 어리석은 규칙에서 솟아났다. 이는 우리가 받아들이게 했다. 약간 자존심 상하는 사실을 말이다. 뛰어난 지휘관은 필요 없다. 규칙을 잘 지키는 멍청이들만 있다면 완벽한 질서가 생겨날 수 있다. 새 한두 마리의 작은 머리로는 애초에 군무가 무엇인지 알 턱이 없었다. 게다가 자신이 공중에서 얼마나 웅장한 용의 형상을 그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의 세계관은 극히 좁았고 논리 또한 단순 무식했다. 왼쪽은 이웃집 김씨네. 따라가야지. 오른쪽은 외삼촌. 부딪히지 말아야지. 그가 한 일은 그저 이런 미시적 차원의 사회적 압력에 대처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만마리의 새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런 미시적인 압력은 다음과 같이 전환되었다. 거시적인 예술.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예 새로운 종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마법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도 있습니다. 만약 남아프리카 해안 심해로 잠수할 기회가 있다면 더욱 생사가 걸린 엄청난 공연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바로 정어리 떼의 폭풍, 사딘런입니다. 수백만 마리의 은빛 정어리들이 한데 모여 거대하고 반짝이는 금속 구체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건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주변을 노리는 상어와 돌고래, 그리고 급강하는 바다새들을 상대로 이 거대한 은색군은 바닷속에서 맹렬히 회전하며 변형됩니다. 설령 포식자에게 일부가 뜯겨나가도 남은 부분은 여전히 완벽한 액체 대형을 유지하죠. 이 알고리즘은 해상, 육상, 공중 모두에 적용됩니다. 생사가 달린 위기 상황에서 자연은 복잡한 지휘 체계를 설계할 틈이 없거든요. 그저 동료를 바싹 따라가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생존 법칙인 거죠. 이런 탈중앙화된 지능은 때로는 소름 끼치기까지 합니다. 특히 우리가
뇌 없는 것들보다도 똑똑하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될 때 말이죠. 예를 들면 바로 점귤류입니다. 이 녀석은 이름만 들어도 역겨운데 생긴 건 더 역겹습니다. 그냥 노랗고 끈적끈적한 토사물 같은 단세포 생물이죠. 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경계조차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지능지수는 0이어야겠죠. 이 녀석은 평소 썩은 나무 위에서 지내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요. 만약 실수로 밟기라도 한다면 그 느낌은 분명 방금 먹은 아침 식사를 토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아마도 한가해서 몸이 근질거렸던 일본 과학자들이 유명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도쿄 지역 지도를 하나 가져다가 지도 위에 도쿄를 나타내는 주요 위성 도시 몇 군데의 위치에 오트밀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건 점귤류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었죠. 그리고 이 점귤류 한 덩어리를 도쿄 시내 중심부에 놓았는데요. 점귤류는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노란색, 맥박처럼 뛰는 촉수들을 뻗어 오트밀을 향해 나아갔죠. 처음엔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었어요. 마치 누가 국수 한 그릇을 지도 위에 엎어놓은 것 같았죠. 하지만 몇 시간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녀석은 빙빙 돌고 비효율적인 촉수들을 걷어들이고 가장 굵고 가장 직접적인 통로만 남겨 각 먹이 더미를 연결했죠. 과학자들이 이 녀석이 그린 지도를 수십 년에 걸쳐 인간 공학자들이 수많은 뇌세포를 소모하며 계획하고 설계한 실제 도쿄 철도망과 겹쳐보자 모두 경악했습니다. 둘이 거의 똑같았던 거죠. 심지어 몇몇 구간에서는 이 뇌 없는 젤리 같은 생물이 설계한 노선이 인간 공학자들의 것보다 훨씬 최적화되어 있었고 오류 허용 범위도 더 높았다는 사실, 이 얼마나 민망한 일인가요? 만약 제가 그 당시 도쿄철도 계획을 담당했던 총책임자였다면 이 실험 결과를 보고는 아마 너무 부끄러워서 저 자신을 그 오트밀 더미 속에 파묻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고학력 엔지니어들이 있고 수억 번의 계산이 가능한 슈퍼컴퓨터도 있죠. 수없이 길고 지루한 회의를 열었고 수많은 쓴 커피를 마셨으며 예산표를 가지고도 수없이 많은 논쟁을 벌였죠. 그렇게 해서 겨우 만들어낸 계획인데 글쎄 한낮 아침 식사 생각밖에 없는 콧물 같은 생명체가 몇 시간 만에 우리를 압도해 버린 겁니다. 이 녀석은 토목공학도 모르고 비용 계산도 할 줄 몰라요. 그저 가장 적은 힘으로 배를 채우고 싶을 뿐이었죠. 이렇게 단순한 욕심 속에서 최고의 공학적 지혜가 발현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자연의 마법책입니다. 이 책 안에서는 철도를 설계할 아인슈타인도 필요 없고 군대를 지휘할 나폴레옹도 필요 없어요. 그저 한 무리의 바보들에게 몇 가지 간단한 기본 규칙을 설정해주고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기적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바보 같은 규칙들이 이렇게나 유용하다면 이렇게 완벽한 질서를 만들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 이런 조화를 거해볼 수 없을까요? 왜 똑똑한 인간들이 한데 모였을 때 종종 초월적 지혜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재앙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만약 그 우아한 새떼를 할인마트 문 앞에 북적이는 인간들로 혹은 춘절 연휴 기차역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여행객들로 바꾼다면요. 똑같은 이웃 규칙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혼돈으로 변하고 몸싸움, 심지어 치명적인 압사사고로 이어질까요? 이것은 혹시 창발이라는 이 양날의 검이 천국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옥의 문도 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럼 심호흡 한번 하고 아름다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창발의 더 어둡고 더 광기 어린 얼굴을 들여다봅시다.
만약 창발이라는 이 돋보기를 쇳대에서 옮겨 우리 인간 자신에게 비춘다면요. 상황은 종종 매우 난감해지고 심지어 섬뜩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늘 지구상에서 가장 이성적인 생물이라고 자부하죠. 미적분을 풀고 14행시를 쓸 수 있으며 슈퍼마켓 할인 행사 때도 어떤 두루마리 휴지가 가성비 최고인지 정확히 계산해낼 수 있죠. 개개인의 당신은 모두 이성적이고 온화하며 심지어 조금 영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1만 명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을 같은 축구장에 밀어넣거나 혹은 그들이 동시에 쌍스이 광군제, 자정의 폭풍 구매 페이지로 몰려든다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월적 지혜는 나타나지 않고 나타나는 것은 성마르고 충동적이며 지능은 겨우 5살 정도 되는 폭력적인 거대 아기입니다. 정말 잔인한 수학 문제죠. 셋대는 모여서 신이 되고 사람은 모여서 때로는 야수가 됩니다. 이미 100여 년 전 프랑스인 기스타브 르봉은 이 점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명작 군중심리에서 이 책은 가히 인간 집단 어리석음의 연대기. 르봉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개인이 군중 속에 섞일 때 본래 독립적이었던 이성적 뇌는 마치 갑자기 전원이 끊긴 듯합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심지어 생리학적 차원에서 르봉의 관점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 작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생리학적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공포나 분노에 휩싸인 군중 속에 있으면 뇌 속의 거울 뉴런이 강제로 몸을 장악합니다. 만약 주변 사람들이 모두 비명을 지른다면 당신의 몸은 이성을 우회하여 직접 명령하고 목도 따라서 울부짖게 할 것입니다. 고대에는 이것이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대개는 대다수와 함께 어리석은 짓을 하게 만들 뿐입니다. 더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우리가 카메라를 슬로우 모션으로 돌려 전형적인 인간 군중 흐름 현장을 해부해 봅시다. 예를 들어 대형 마트에서의 압사 사고는 미시적 차원에서는 악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 할인 중인 밥솥을 쓱 보거나 검표소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을 뿐입니다. 언뜻 들으면 두 마리 새가 이웃을 바짝 따르는 규칙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치명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두 마리 새는 천성적으로 유체 운동에 적응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둔한 고체입니다. 물리학은 여기서 잔인한 농담을 합니다. 밀도가 제곱미터당 약 7명에 도달하면 군중은 끔찍한 상변화를 겪습니다. 고체에서 순간적으로 유체화됩니다. 언뜻 들으면 매우 학술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극도로 끔찍합니다. 이는 의미합니다. 당신은 물속에 있는 것처럼 떠오르게 될 것이고 발은 땅에서 떨어지며 수많은 땀 흘리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이게 될 것입니다.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그저 한 발짝 앞으로 가고 싶다는 사소한 소망들이 거시적으로 군중 흐름이라는 충격파를 형성합니다. 이 힘은 강철 난간을 구부리고 콘크리트 벽을 밀어 넘어뜨리며 심지어 당신의 옷을 찢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특정한 개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인파 해일 속에서 우리는 무력한 물방울에 불과하죠. 이것이 바로 집단에서 나타나는 어두운 면입니다. 그 뒤에 어떤 사악한 힘이 조종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충분히 많은 사람들과 약간의 공포나 탐욕이 촉매제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광기는 무작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어떤 더 깊은 수학적 논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왜 어떤 때는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겨도 아무 일 없이 평화로울까요? 그런데 어떤 때는 기침 한 번, 한 명이 넘어지는 것만으로도 대재앙이 일어날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땀 흘리는 군중을 떠나서 해변에 가서 모래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고인이 된 덴마크 물리학자 페르 박피알 BAK를 찾아가야 합니다. 박은 흥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모래를 가지고 노는 것을 넘어 과학계를 뒤흔드는 이론을 만들어냈죠. 그는 발음하기 좀 까다롭지만 세상의 대부분의 재난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자기 조직화된 임계성 셀프 오어거나이즈드 크리티켈러티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테이블 위에 모래를 천천히 한 알씩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래가 완만한 작은 언덕을 이루죠. 이때 모래 하나를 더 떨어뜨리면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계속 모래를 떨어뜨리면 모래 더미는 점점 높아지고 경사도 점점 가팔라집니다. 이때 모래 더미는 미묘한 상태에 접어듭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견고해 보이고 모래 한 알 한 알이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시스템이 극도로 민감하고 취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임계 상태 크리티컬 스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당신이 10,000번째 모래알을 집어들었어요. 아주 평범하고 특별할 거 없는 석영 알갱이죠. 이전 9,999개의 모래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손을 놓자 그 모래알이 떨어집니다. 쿵!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어요. 대신 옆에 있던 모래 2알을 넘어뜨렸습니다. 이 2알은 다시 아래의 모래 4알을 넘어뜨렸죠. 초소형 눈사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모래더미 한쪽 전체가 완전히 붕괴되었죠. 이제 제가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20,000번째 모래알이 붕괴를 일으킨 것일까요? 만약 당신이 그 불운한 모래 더미 관리자였다면 이 모래알을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을 겁니다. 그가 주범이라고 말이죠. 집단의 해악이라고요. 심지어 당신은 그것을 현미경으로 가져가 연구하고 다른 모래보다 더 무거운지 더 날카로운지 보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헛수고죠. 이 모래알은 무고합니다. 진짜 원인은 모래 더미 자체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쌓이는 과정에서 시스템 자체가 붕괴 직전의 상태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 임계점에서 어떤 모래알 하나라도 떨어지는 것이 눈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게 10,000번째일 수도 있고 11,000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래알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낙타를 죽인 것은 낙타가 이미 등에 지고 있던 그 거대한 짐이었습니다. 이 이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류 역사상 거의 모든 예상치 못한 사건들과 대재앙들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1914년 여름으로 되돌려 봅시다. 사라예보 가브릴로라는 이름의 열혈 청년 프린치프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페르디난트 대공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역사책에서는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이 한 발의 총성이 제1차 세계대전을 촉발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펍하게 안경을 쓰고 본다면 상황은 어이없으면서도 필연적이게 됩니다. 그날 프린치프는 암살이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실망한 채 길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르디난트 대공의 운전사가 어쩌다 보니 길을 잘못 들어 하필 프린치프 앞에 차를 세운 겁니다. 이 장면은 할리우드 각본가조차 이렇게는 쓰지 못할 겁니다. 프린치프는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재된 극히 우연한 모래알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의 정세는 이미 위태롭게 흔들리는 모래성이었습니다. 복잡한 군사 동맹과 팽창하는 민족주의 그리고 군비 경쟁이 이 모든 시스템을
극도로 민감한 임계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날 운전사가 길을 잘못 들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프린치프가 편의점 앞에서 좀 더 꾸물거렸더라면 과연 세계대전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아마 다음날 베를린의 한 카페에서 웨이터가 실수로 커피를 프랑스 대사의 바지에 쏟았거나 길 잃은 개 한 마리가 러시아 독일 국경을 넘었더라도 똑같은 붕괴를 초래했을 겁니다. 시스템이 무너지고 싶으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죠. 이것은 또한 우리가 고액의 연봉을 주는 금융 분석가들이 다음 금융위기를 절대로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2008년 이전에는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이 자신들이 뉴턴의 회중시계를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수학 모델을 만들고는 모든 매개 변수를 잘 통제하기만 하면 경제가 영원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이미 가파르고 위태로운 모래더미 위에 계속 모래를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경기 부양대출이 실행될 때마다 모든 파생상품 거래가 시스템을 더욱 위험한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은행의 부실 채무가 불이행되고 평소에는 아주 미미했던 모래알 하나가 결국 연쇄적인 눈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절반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대부분의 날에는 떨어지는 모래가 아주 작은 산사태만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의 소폭 변동이나 계절성 독감처럼 말이죠. 하지만 수학적 법칙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거대한 붕괴는 금융 쓰나미나 스페인 독감처럼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단지 우리가 언제 일어날지 영원히 예측할 수 없을 뿐입니다. 과연 어떤 모래알 하나가 그걸 촉발시키게 될까요?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좀 절망적이죠. 그렇죠. 전 이걸 들으니 문득 그게 떠올랐어요. 제가 스스로에게 묻기 좋아하는 바보 같은 질문이요. 만약 거기서 치명적인 모래알이 떨어지기 전에 제가 숨을 참고 바람을 한 번 덜 불었다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을까요? 답은 그럴 수도 있다입니다. 하지만 더 나빠질 수도 있죠. 임계 상태에서는요, 인과관계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됩니다. 어쩌면 당신이 숨을 참았던 그 순간에 미세한 기류 변화가 정말로 그 모래알을 아주 살짝 비켜가게 해서 눈사태를 막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있죠. 당신의 그 숨결이 원래는 지지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당신이 숨을 쉬지 않아 오히려 다른 곳의 모래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더 큰 붕괴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위 나비 효과의 강화판입니다. 모래더미 모델에서는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세한 조작으로 미래를 바꿀 수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잔혹한 수학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복잡하게 얽힌 복잡한 네트워크로 연결될 때 세계화된 경제망이든 인터넷의 여론망이든 간에 우리는 자동으로 하나의 계약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이 계약은 우리에게 놀라운 효율성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을 약속하죠. 바로 소위 정방향 출현인 거죠.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예측 불가능한 붕괴와 역방향 출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래 더미의 높이만 취하고 눈사태의 위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론의 잔혹한 메아리는 사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들을 수 있죠. 모두가 자신이 방향키를 잡고 있다고 느끼지만 거시적인 수학적 관점에서는 우리는 모두 벼랑 끝에 있는 어쩔 수 없는 모래알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려. 이건 너무나도 절망적인데요. 그렇다면 출현은 오직 혼란과 파괴만을 가져오는 걸까요?
유일한 결말은 오직 붕괴뿐일까요?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비관할 필요는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우리가 벼랑 끝 모래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저항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니면 아예 복권을 사서 한탕을 노려야 한다는 것도 아니죠. 사실 이런 위험이야말로 세상을 흥미롭게 만드는 양념 같은 거잖아요. 혼돈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절반은 뭘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붕괴 직전에 이런 위험한 상태야말로 생명이 탄생할 기회를 주었다고 말한다면요. 결국 모래 더미가 영원히 평평하게만 유지된다면 그건 죽어버린 사막일 뿐이죠. 모래 더미가 계속 무너져 내린다면 그건 혼돈의 지옥이고요. 오직 그 둘 사이의 칼날 같은 경계에서만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죠. 자, 이제 식은땀을 닦고 폐허 속에서 기어 나와서 몇 개의 단순한 흑백 바둑돌이 어떻게 혼돈 속에서 생명이라는 거대한 바둑판을 진화시켰는지 보러 가자고요. 모래더미 붕괴가 가져다준 마음의 그림자를 떨쳐내기 위해 우리는 지금 질서의 위안이 절실해요. 한번 보세요. 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우주에서 질서가 어떻게 끈질기게 돌아오는지를요. 답을 찾기 위해선 우리는 시선을 오형제 제국의 거리에서 벗어나 케임브리지 대학의 다소 어수선한 휴게실로 돌려야 해요. 그때는 70년대 초였어요. 존 코네이라는 수학자가 바둑판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죠. 코네이는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악명 높은 수학계의 장난꾸러기이기도 했어요. 그는 언제나 마치 세탁 바구니 맨 밑바닥에서 방금 꺼낸 듯한 구겨진 옷을 입었고 소매자락에는 늘 하얀 분필 가루가 묻어 있었죠. 그것은 그가 추상적인 세계와 씨름하며 남긴 훈장이었답니다. 그를 잘 모른다면 공원에서 할아버지들과 길거리 바둑을 두는 노숙자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가 평생 가장 좋아했던 일은 가장 간단한 규칙으로 가장 복잡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답니다. 그날 그는 게임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게임은 좀 이상했어요. 상대방이 없었죠. 승패도 없었고요. 심지어 일단 게임이 시작되면 플레이어도 필요 없었죠. 이게 바로 나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생명 게임이었습니다. 이름은 생명 게임이지만 DNA는 필요 없었어요. 단백질도 필요 없었죠. 심지어 물도 필요 없었고요. 게임에 필요한 모든 도구는 오직 무한히 큰 격자형 체스판이었죠. 그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주 전체를 덮은 초등학생용 네모칸 공책처럼요.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검은 바둑돌들이었죠. 이 게임의 규칙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단했죠. 전에 이야기했던 셋대 규칙에 비하면 이건 그야말로 초간단 버전이었죠. 코네이는 3가지 지시만 썼어요. 심지어 목록을 만들 필요도 없었죠. 제가 한숨에 다 말할 수 있을 정도였죠. 먼저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검은 바둑돌 하나가 주변에 3개 이상의 이웃에 둘러싸여 있다면 그 바둑돌은 지나친 혼잡으로 인해 혹은 사회적 압력이 너무 커서 죽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 그 주변에 2개 미만의 이웃이 있다면 그 바둑돌은 너무 외로워서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쉽게 죽게 되죠. 그 다음은 탄생에 관한 규칙입니다. 만약 빈 칸 주변에 정확히 3개의 이웃이 있다면 마치 카드 게임을 할 인원이 딱 채워진 것처럼 혹은 마작을 할 인원이 딱 맞춰진 것처럼요. 이곳에 즉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납니다. 맞아요. 규칙은 이렇게 간단하답니다. 숨겨진 조항도 없고 회원 약관도 없고요. 장비를 구매하려고 현금을 충전할 필요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손 가는 대로 체스판에 검은 점들을 뿌리면 마치 고장난 TV 화면의 노이즈처럼 보였죠. 아무 의미가 없었죠. 실행 버튼을 누르면
1세대는 혼란스럽고 2세대도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어떤 세포는 죽고 어떤 세포는 태어났죠. 마치 끓어오르는 죽 한 솥 같았어요. 하지만 만약 당신에게 충분한 인내심이 있다면, 화면을 잠시 지켜보고 있으면 당신의 턱이 서서히 땅바닥으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반짝이는 혼돈 속에서 질서가 조용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나타나는 것은 정적인 패턴들입니다. 4개의 세포가 모여 하나의 사각형을 이룹니다.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이들은 정확히 2-3개의 이웃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블록이라고 합니다. 마치 디지털 세상의 굳건한 바위처럼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꼼짝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주기적으로, 간헐적으로 깜빡이는 구조들이 나타납니다. 마치 신호등처럼 혹은 숨 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고 나서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하나의 5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작은 구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조는 매번 반복될 때마다 변형되지만 그러고 나서 기적처럼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단, 위치가 한 칸 앞으로 이동한 채로 말이죠. 이들은 움직입니다. 누군가에게 밀려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리 법칙도 운동 에너지도 없는 오직 딱딱한 논리만 존재하는 2차원 격자 안에서 이 작은 것은 마치 디지털 개미처럼 지칠 줄 모르고 화면을 기어갑니다. 마치 체스판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기 때문에 코네이는 이것을 글라이더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어다니는 작은 것을 응시하다 보면 당신은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어쩌면 특별한 물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항상 생명이 축축하고 따뜻한 피와 살덩어리여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네이의 실험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그저 매개체일 뿐이라고요. 생명의 본질은 정보 처리 과정입니다. 규칙만 허용한다면 비록 흑백 바둑돌 한 무더기일지라도 살아있는 듯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미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이 격자 안에서 더욱 무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스퍼 글라이더 건. 이름만 딱 들으면 마치 2차 세계대전 시절 나치의 비밀 무기 같죠. 너무 학술적이에요. 실제로는 이걸 지치지 않는 비눗방울 기계로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영원히 재채기를 멈추지 않는 코로도요. 이건 상당히 복잡한 정적 구조예요. 이건 수십 세대마다 허공에서 글라이더를 하나 만들어내고 밖으로 발사하죠. 그건 기계를 만드는 기계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게임 안에서 전자 컴퓨터의 논리 게이트를 모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큰 바둑판과 충분히 많은 바둑돌이 있다면 당신은 생명 게임 안에서 하나의 진짜 컴퓨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가상 컴퓨터에서 윈도우 시스템을 실행하고 심지어 다시 생명 게임을 실행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디지털 함무라비 법전이죠. 단 3가지 규칙만 있는 황량한 우주에서 생태계가 출현하고 포식자, 심지어 계산 능력까지 나타났죠. 여러분은 이렇게 놀라운 창조물을 만들어냈으니 코네이가 분명 창조주처럼 우쭐거렸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반대였죠. 여기서 코네이의 그 유명한 마음의 응어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네요. 존 코네이가 생명 게임에 대해 가졌던 태도는 마치 록스타가 자신의 가장 유명한 히트곡에 대해 가지는 태도와 같았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지긋지긋해하는 태도 말이죠. 비유하자면 이래요. 당신이 베토벤이고 장엄한 교향곡 9번을 작곡했는데 사람들마다 당신을 볼 때마다 작은 별만 연주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코네이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불평했었어요. 내가 그렇게나 많은 심오한 위상 수학 연구를 했고 4차원 구체 쌓기에 대한 이론도 있는데 결국 내가 죽더라도 내 묘비에는 아마도 그 기차는 글라이더 몇 개만 새겨질 거야. 그는 심지어 한때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 이 게임 이야기를 꺼내면 그는 사람들이 그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만 봤다고 생각했죠. 정작 그 속에 숨겨진 진짜 묘미는 깨닫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묘미가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이랍니다. 생명은 어째서 이 격자 안에서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규칙이 너무 단순하다면요. 예를 들어 모든 세포는 무조건 죽는다고 정해버리면요. 그 세상은 그야말로 죽음의 침묵만이 흐르는 사막이 될 거예요. 만약 규칙이 너무 제멋대로라면요. 예를 들어 모든 세포는 무조건 살아난다고 정해버리면요. 그 세상은 혼돈으로 가득 찬 시끄러운 소음 덩어리가 되고 말겠죠. 마치 앞에서 말씀드렸던 눈사태처럼 말이에요. 코네이는 우연히도 아주 좁은 틈새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틈새는 말이죠. 완벽한 질서와 완전한 혼돈 그 사이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틈새에 SF 영화 제목 같은 멋진 이름을 붙여주었답니다. 카오스의 가장자리.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세 가지 상태를 세 가지 음료에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완벽하게 질서 정연한 세상은요. 마치 꽁꽁 얼어붙은 단단한 얼음 벽돌 같죠. 안에 있는 분자들은 아주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어서 매우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이걸 마실 수는 없잖아요. 어떤 특별한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죠. 너무 딱딱하니까요. 완전히 혼란스러운 세상은요. 이미 다 증발해버린 수증기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분자들이 자유롭게 여기저기 마구 날아다니죠. 하지만 그걸 잡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정보도 저장할 수 없어요. 너무 정신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생명, 즉 카오스의 가장자리는요. 바로 따뜻하고 부드럽게 흐르는 커피 한 잔과 같답니다. 오직 이런 상태에서만 시스템은 자신을 유지할 충분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변화에 적응할 충분한 유동성도 가질 수 있죠. 복잡하면서도 흥미롭고 늘 역동적인 상태를 유지한답니다. 우리 지구도 이렇게나 운이 좋은 액체 커피로 가득 찬 특별한 바둑판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과감한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코네이의 그 바둑판이 컴퓨터 화면 속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대였던 겁니다. 만약 그 흑백 바둑돌들이 픽셀이 아니었다면, 원자들이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실행 시간이 고작 몇 분이 아니라 무려 138억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었다면요. 이 광활한 바둑판 위에서 가장 처음에 주어졌던 몇 가지 간단한 규칙들, 즉 물리 법칙들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원자들이 충돌하고 결합합니다. 어떤 구조는 재빨리 붕괴했죠. 마치 죽은 세포들처럼요. 어떤 구조들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치 끈질긴 블록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혼돈의 경계에 있는 어느 한 구석에서 예를 들어 액체 상태의 물이 있고 적당한 온도를 가진 작은 푸른 행성 위에서 지극히 복잡한 구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복제하기 시작했고 주변 이웃들을 인지하기 시작했으며 생존을 위해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바둑돌 무더기 중 하나가 한데 모여 두 발로 서서 걷는 형상을 이루었습니다. 이 바둑돌 무더기는 뇌라는 기관을 발달시켰고 그 기관 안에서 의식이 솟아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바둑돌들은 고개를 들어 끝없는 바둑판을 바라보며 궁극적인 천지개벽의 질문을 던졌죠. 나는 누구인가? 누가 나를 만들었는가? 그 조물주는 분명 무한한 지혜와 복잡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화면 밖에서는 조물주가 혹은 소매에 분필가루를 잔뜩 묻힌 코네이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어이없이 어깨를 으쓱했죠.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를 가리키며 코드 3줄이 적힌 쪽지를 보여줍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렴. 얘야, 그냥 딱 이 3줄뿐이라고. 나머지는 전부 내가 직접 계산해낸 거야. 이것은 그야말로 우주급 농담이자 동시에 우주급 로맨스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신학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간단한 수학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단세포에서 세익스피어로의 비약적인 발전을 말이죠. 하지만 잠깐만요. 비록 우리가 컴퓨터 화면에서 보았지만 질서가 회귀하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세상이 흑백 바둑알처럼 명확하지 않아요. 현실은 회색이고 시끄럽고 삶의 활기가 가득하죠. 구름 위에 앉아있는 프로그래머가 우리를 위해 실행 버튼을 눌러주진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이 혼란스러운 사회에서는 과연 누가 질서를 유지하는 걸까요? 만약 단세포 하나를 만드는데 3줄의 코드만 필요하다면 당신 책상 위에 연필 하나를 만드는 데는 몇 줄이 필요할까요? 당신은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연필이 뭐가 그렇게 복잡해. 나무가 흑연을 감싸고 있는 것뿐인데.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말해준다면요. 이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연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리랑카의 흑연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삼나무와 미시시피의 점토도 필요하고요. 심지어 서로 모르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언어도 다르고 심지어 서로 싫어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어떤 소위 말하는 연필 총지휘자가 지시를 내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대체 누구의 마법일까요? 이 추상적인 디지털 체스판을 벗어나 현실 세계의 마트에서 쇼핑을 해보며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 불리는 힘이 우리의 지갑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새로운 마법을 만들어내는지 지켜봅시다.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추상적인 디지털 체스판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시선을 다시 따뜻하고 시끌벅적하며 삶의 활기가 가득한 현실 세계로 돌려봅시다. 장면을 당신 집 아래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으로 바꿔볼까요? 시간은 아침 7시예요. 당신은 졸린 눈을 비비고 있고 머리는 새집처럼 헝클어져 있죠. 아침 식사로 빵을 사려고 준비 중이에요. 당신은 그 빵을 집어들고 계산을 마쳤어요. 포장을 뜯어 한 입 베어 물죠. 부드럽고 달콤한 향이 나며 아직 따뜻함까지 느껴져요. 잠깐만요. 바로 여기서 잠시 멈춰보세요. 입안에 빵을 삼키고 그리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빵 한 조각이 당신의 입에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은 얼마나 믿기지 않는 일이며 심지어는 아슬아슬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7시 5분에 정확히 이 빵을 먹을 수 있도록 뒤에서는 일련의 아슬아슬한 릴레이가 펼쳐졌죠. 일주일 전 그 밀가루는 헌안성 재분소에서 출발해야 했고 창고에서 배고픈 쥐들을 피해야 했죠. 사흘 전 그 효모는 냉장 트럭을 타고 공장에 도착해야 했고 도중에 담배 피우는 운전기사는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길을 건너는 들개를 피하려다 급정거로 화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말이죠. 설탕은 또 어떻고요? 그 설탕은 광시성 사탕수수밭에서 수확되어야 했고 그 며칠간 폭우가 내리지 않기를 빌어야 했죠. 빵을 굽는 기술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죠. 심지어 그 전날 밤 여자친구와 막 싸워서 기분이 너무 나빠서 알람 시계를 부수고 싶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여전히 제 시간에 오븐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이 중에서 단 하나의 과정이라도 차질이 생긴다면, 예를 들어 광시성에 폭우가 내리거나
아니면 그 운전기사가 그 들개를 피하지 못했다면 당신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빵이 아니라 한 덩어리의 공기일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 수십억 인구의 수십억 끼 아침 식사 중에서 이런 차질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빵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우유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죠. 심지어 계산할 때 쓰는 계산대에 프린터 용지조차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결국 이 세상은 혼돈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지진도 있고 교통체증도 있고 감정적으로 무너진 운전기사도 있으며 기억력이 나쁜 창고 관리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복잡한 시스템은 마치 전지전능한 독재자가 뒤에서 채찍을 들고 지휘하는 것처럼 실크처럼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 총괄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의 사무실은 어디에 있으며 그는 어떻게 당신이 오늘 아침 갑자기 고기 송이빵을 먹고 싶어 할지 알았을까요? 통밀빵이 아니라 이 신비로운 거물을 찾기 위해 저는 먼저 좀 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문구류 진열대로 향했습니다. 노란색 지옥에 달린 나무 연필 한 자루를 집어들었죠. 이 연필은 겨우 2위안밖에 안 합니다. 심지어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죠. 하지만 이 연필은 사기꾼입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구조도 단순해 보입니다. 나무 조각 2개가 검은 심을 감싸고 있고 뒤쪽에는 금속 캡과 지우개가 달려있죠. 하지만 가까이 대고 들어보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만한 태도로 당신을 비웃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어이, 친구, 이 행성 위에서 그 어떤 누구도 백악관에 사는 그 사람조차도 아니면 노벨상을 받은 천재라도 나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는 사람은 없어.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친구야, 아직 잠이 덜 깬 거 아니야. 연필 만드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2위안짜리 물건이 얼마나 복잡하겠어. 좋아요. 그럼 이 겨우 2위안짜리 녀석을 한번 분해해봅시다. 인류가 이걸 만들기 위해 도대체 얼마나 황당한 짓들을 했는지 말이죠. 먼저 이 연필의 몸통은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나무는 아마 캘리포니아나 오리건이 삼나무일 겁니다. 이 나무를 얻으려면 톱이 필요하고 톱을 만들려면 강철이 필요하며 강철을 재련하려면 철광석이 필요합니다. 이건 수염투성이 얼굴로 갱도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광부들이 사실은 당신의 연필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죠. 다음은 그 검은 심입니다. 바로 흑연이죠. 이 흑연은 스리랑카 깊은 광산에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곳 광부들은 밧줄과 도르래를 이용해 흑연을 위로 끌어올린 다음 배에 실어 지구 반바퀴를 돌아 공장으로 운반해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눈에 띄지 않는 빨간 지우개 머리를 보세요. 그걸 만들기 위해 우리는 심지어 인도 농부들이 재배한 유채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들어진 유화유를 이탈리아 채석장에서 온부, 석가루와 섞어요. 이건 마치 농담처럼 들리죠. 고작 연필 하나 만들려고, 아무렇게나 휘갈겨 쓸 수 있는 허접한 연필 하나 만들려고 이탈리아까지 가서 돌을 캐야 한다니요. 심지어 인도에서 유채를 재배해야 하고요. 이 투자 대비 산출 비율은 정말 어이가 없어요. 이건 마치 우유 한 잔 마시겠다고 소 한 마리를 통째로 사는 것과 같아요. 게다가 소에게 에어컨 달린 별장까지 지어주는 셈이죠.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오리건이 벌목군부터 스리랑카의 광부까지, 그리고 인도의 농부와 이탈리아의 채석군까지 말이죠. 수천 명의 이 사람들이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언어도 통하지 않으며 심지어 문화와 신념도 각기 다르답니다. 그 스리랑카의 흑연 광산 주인은 글쓰기를 끔찍이도 싫어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연필은 어떤 사악한 발명품이라고요. 그 오리건이 벌목꾼은 당신이 연필을 쓰고 싶어 하는지 말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글쓰기에는 관심 없고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마실 수 있을지 없을지에만 신경 쓸 뿐이죠. 하지만 기적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기적이고 소원하며 심지어 서로 적대적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신비한 힘에 이끌려 손을 잡고 협력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확하게 바통을 전달했고 마침내 이 연필이 당신 집 아래층 매장 진열대에 놓이게 된 거죠. 그것도 단돈 2위 안에 말이에요. 어떤 총지휘관도 명령을 내리고 있지 않아요. 연필 황제도 없고요. 사무실에 앉아서 야 하고 소리치는 스리랑카 사람들, 어서 흑연을 캘리포니아로 보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랍니다. 또는 우리가 계속해서 탐구해왔던 시각으로 보자면 이것은 인류 사회의 가장 위대한 자발적 질서 형성이에요. 이 시스템 속에서 모든 사람은 단 하나의 두 마리 새보다도 더 간단한 규칙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스스로 좀 더 잘 살게 되는 것. 가격 시스템. 바로 이 복잡한 신경망 속 신경 신호입니다. 흑연 가격이 오르면 이 신호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집니다. 스리랑카의 광산 주인은 가격 인상 이유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연필을 사랑할 필요도 없죠. 그는 그저 흑연을 더 캐면 새 오토바이를 살 수 있다는 걸 알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2명을 더 고용했죠. 이것이 거의 블랙 코미디에 가까운 결과를 낳았죠. 이기심이 실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서로 혐오할 수도 있죠. 하지만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한 협력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는 가격으로 완벽하게 압축되어 뇌 없는 이 네트워크 속에서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행정적인 명령으로 이 창발 시스템을 통제하려 한다면 마치 손으로 물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더 세게 잡으려 할수록 물은 더 빨리 새나갑니다. 물은 고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흐르는 것이고 경제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태계죠. 하지만 이것은 인간 창발 현상의 작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만약 우리가 렌즈를 멀리 당겨 연필 하나에서 편의점 전체 창밖을 본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미친 생물이 숨쉬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바로 도시죠. 겨우 수천 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마을에서는 생활 리듬이 느긋하고 우편 배달부조차 당신의 고양이 이름을 알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공원 산책하듯 느리게 걷고 심지어 멈춰서서 길가의 강아지에게 인사하기도 하죠. 하지만 런던이나 뉴욕,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 발을 들이는 순간 곧바로 완전히 다른 맥박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차이는 단지 사람이 많아진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적인 변화죠. 물리학자 제프리 웨스트는 이전엔 기본 입자를 연구하던 고에너지 물리학자였습니다. 나중에 이 아저씨는 아마도 쿼크가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도시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도시를 보는 시선은 남달랐죠. 그는 고층 빌딩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하수구의 직경을 봤죠. 그리고 주유소의 개수를요. 마치 수의사가 코끼리를 볼 때처럼요. 혈관의 굵기를 보는 것과 같았죠. 그는 도시를 거대한 짐승으로 봤어요. 이 동물이 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요. 생물계에는 유명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동물이 커질수록 더 느리게 살죠. 쥐의 심장은 기관총처럼 빠르게 뛰어요. 그의 일생은 혼란스러운 질주와 같죠. 반면 흰긴 수염고래의 심장은 교회 종소리처럼 느려요.
차분하고 길게 울리죠. 웨스트는 도시도 이 법칙을 따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시도 이 법칙을 따를 거라고요. 결국 대도시는 더 여유롭고 더 효율적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발견했어요. 도시가 그 반대라는 것을요. 도시는 거꾸로 성장하는 괴물이었죠. 도시가 커질수록 그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웨스트는 전 세계 각지의 데이터를 수집했죠. 그리고 놀라운 15% 법칙을 발견했어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상관없이 한 도시의 인구 규모가 2배로 늘어나면 그 도시가 생산하는 부와 특허 수가 단순히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115% 증가한다는 것이었죠. 더 흥미로운 건 심지어 사람들의 보행 속도까지 빨라진다는 거예요. 작은 마을에서는 갑자기 멈춰서서 신발끈을 묶으면 사람들이 당신을 피해 돌아가죠. 하지만 뉴욕이나 상하이에서는 사람들이 경보대회에라도 참가한 것처럼 빨리 걸어요. 만약 출근 시간 혼잡한 보도에서 갑자기 쪼그려 앉는다면 연쇄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신체적인 압박감은 바로 도시의 신진대사율이 빨라진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혼잡한 공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충돌 횟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카페에서 오가는 사소한 대화 하나하나, 지하철 안에서의 스치는 시선 한 번 한 번이, 편의점에서 스쳐 지나가는 모든 순간은 신경세포의 연결과 같아요. 도시는 인간 두뇌의 실제 구현판이죠. 도시는 우리를 한데 모아 더 빈번한 정보 교환을 강제해요. 그래서 혁신이 솟아나고 부가 넘쳐 흐르죠. 하지만 너무 일찍 기뻐하지 마세요. 솟아남은 언제나 공평해요. 혹은 냉혹하다고 할 수 있죠. 그 115%의 가속은 나쁜 일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도시 규모가 2배로 커지면 범죄율, 전염병 전파 속도는 물론 심지어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마저도 115% 증가할 거예요. 도시는 마치 거대한 핵반응로 같아요. 문명을 밝히는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만 우리를 해칠 수 있는 핵폐기물도 만들어내죠. 빛만 원하고 열은 원치 않을 순 없어요. 저를 가장 소름 끼치게 만든 건 웨스트의 기적 같은 발견이었어요. 그는 여러분이 그에게 한 도시의 인구수를 알려주기만 하면 도쿄든 피닉스든 상관없이 그 도시가 얼마나 많은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몇 킬로미터의 케이블이 깔려 있는지, 심지어 식당이 몇 개나 되는지까지도 오차없이 알아낼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도시에서 식당을 열거나 주유소를 짓는 일은 보통 심사숙고를 거친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여겨지죠. 우리는 시장을 조사하고 풍수지리를 살피고 한참을 고민해요. 하지만 거시적인 데이터 앞에서는 우리의 이런 자유의지, 이런 고민과 충동이 마치 2마리 새의 비행 궤적처럼 완전히 예측 가능한 통계학적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이 도시의 운전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거대한 생명체 속의 적혈구일 뿐이에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신진대사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다음에 여러분이 아침 출근길 정체에 울고 싶을 때나 혹은 편의점 빵값이 또 500원 올랐다고 불평할 때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이 거대한 존재가 아직 살아있고 가속하며 숨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불안을 불러일으켜 우리가 놀란 토끼처럼 서둘러 걷게 할지라도 하지만 심장이 멈춘 죽은 도시에 사는 것보단 낫죠. 안 그런가요? 우리는 전 세계를 덮는 물질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빵과 연필이 피처럼 흐르게 했죠. 우리는 또 복잡하게 얽힌 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부와 혁신이 전기 스파크처럼 번쩍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출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맥박이 빨라지면서 인류는 새로운 부산물을 만들어냈으니 그것은 바로 바다처럼 방대한 정보였습니다. 스리랑카 광부의 운송장이라든가 그 편의점의 계산 기록이라든가 혹은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남긴 쓸데없는 이야기, 시와 코드까지도요. 우리는 이 물리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디지털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친 실험을 하나 해서 엄청난 크기의 축적 용기를 만들고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모든 지혜와 어리석음, 거짓말과 진실을 전부 쏟아붓는다면, 그리고 섞는 버튼을 누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새로운 흐름은 더 이상 긴 진화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다음 순간 시끄러운 도시 거리를 벗어나 조용하고 오직 선풍기 소리만 들리는 서버실로 들어가 깨어나고 있는 그 블랙박스를 보러 가봅시다. 최근 우리는 아주 미친 짓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축적 배양 용기를 만들어서 인류 역사상 모든 문자 산물을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세익스피어의 소네트부터 수천 톤의 로맨스 소설까지, 진지한 양자역학 논문부터 고양이 목욕시키는 법을 알려주다 고양이에게 핥히어진 포럼 게시물까지, 심지어 수많은 줄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죽은 코드까지도요. 그리고 우리는 버튼 하나를 눌렀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서요. 결과는 어땠냐고요. 그 AI는 이 모든 걸 꿀꺽 먹어치웠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끄 트림까지 하더니 우리와 대화를 시작하는 거 있죠. 제가 말하는 건 인공지능,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그 최근 여러분을 꽤나 놀라게 했던 대규모 언어 모델들이요. 예를 들면 챗 GPT 같은 거요. 아주 오랫동안 저는 컴퓨터에 대해 늘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컴퓨터가 1초 만에 원주율 소수점 이하 만자리까지 계산하는 능력에 감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컴퓨터를 깔보기도 했죠. 사진 속 강아지가 치와와인지 블루베리 머핀인지조차 구분 못한다는 점 때문에요. 사실 이건 컴퓨터 과학 역사상 아주 유명한 농담이기도 해요. 때는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컴퓨터는 집체만 했고 사람들은 막달 착륙을 구상하기 시작하며 스스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고 믿던 때였죠. MIT의 유명한 AI 선구자 마빈 민스키는 그의 학부생들에게 여름방학 숙제를 내줬는데요. 그는 아마 커피를 홀짝이며 마치 아래층 편의점에 가서 담배 한 갑 사오는 것처럼 가벼운 말투로 말했을 거예요. 이봐, 왜들아. 이번 여름방학 동안 컴퓨터에 카메라를 달아서 프로그램을 하나 짜서 컴퓨터가 스스로 뭘 보고 있는지 이해하게 해봐. 라고. 당시 과학자들이 보기엔 이 일은 아주 간단해 보였죠. 이미지 인식이라니 별거 아니잖아. 아마 컴퓨터에게 우물정정자 게임 틱택토 가르치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천재 학생들은 여름방학 내내 매달렸지만 컴퓨터에게 공 하나조차 제대로 인식시키는 방법을 가르치지 못했죠. 사실 이 담배 한 갑을 사기 위해 우리는 무려 반세기나 기다려야 했어요. 최근 몇 년 전이 되어서야 컴퓨터는 겨우 고양이와 개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왜일까요? 우리는 과소평가했거든요. 본다는 이 단순한 행동 뒤에 숨겨진 복잡성을요. 우리는 본다는 것이 단순히 광학 이미지화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요. 본다는 것은 빛과 그림자, 원근법, 지능을 이해해야만 가능하죠. 심지어 세상의 기본적인 논리까지 이해해야 해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챗봇이 갑자기 너무나도 대학 교수님처럼 똑똑해졌을 때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멘붕에 빠졌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챗봇에게 대학 교수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챗봇에게 넘겨준 건 민망할 정도로 조악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채트 GPT나 다른 거대 언어 모델의 껍데기를 뜯어본다면 핵심 원리가 정말이지 극히 단순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심지어 좀 바보 같기도 하죠. 본질적으로 챗봇은 고급 끝말잇기 게임의 고수와 다름없어요.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반 문장을 건네주면 챗봇은 자신이 읽었던 모든 인터넷 텍스트를 바탕으로 다음 단어가 나타날 확률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 추운 겨울밤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가장 먹고 싶은 건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뇌에서는 어떤 단어가 자동으로 떠오르나요? 아마도 10중8구 허거나 군고구마일 거예요. 절대 시멘트나 슬리퍼일 리는 없겠죠. 채트 GPT도 딱 이런 일을 합니다. 챗봇의 소위 뇌라는 것은 미친 듯이 계산하죠. 허거가 나올 확률은 99%, 시멘트가 나올 확률은 0%라고요. 그래서 챗봇은 허거라는 두 글자를 내뱉는 거죠. 이게 전부예요. 챗봇은 추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식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심지어 허거가 어떤 맛인지조차 모른답니다. 챗봇의 세상에는 오직 통계학만 존재할 뿐이죠. 챗봇은 마치 인류 도서관의 모든 책을 다 읽어버린 앵무새 같아요. 인간의 말투와 억양을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지만 그 속마음은 사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런 상태에 아주 역설적인 이름을 붙였는데요. 바로 무작위 앵무새 랜덤 패러트입니다. 오랫동안 이 앵무새는 박식하지만 멍청했어요. 진지한 얼굴로 헛소리를 늘어놓곤 했죠. 예를 들어 임대옥이 버드나무를 뽑았다거나 나폴레옹이 오토바이를 타고 워털루를 질주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간단하면서도 무식한 짓을 했어요. 이 앵무새를 더 살찌운 거죠. 모델의 파라미터 수를 늘렸어요. 다시 말해 뇌신경 연결수를 말이죠. 몇억 개에서 수백억 개, 다시 수조 개로 늘렸죠. 그들이 앵무새에게 먹인 데이터도 몇 권의 책에서 인터넷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양적 변화는 다시 질적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파라미터 수가 특정 임계치를 돌파하는 바로 그 순간 마법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기계적인 모방만 하던 앵무새는 갑자기 더 이상 반복만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이해하는 것처럼 행동했죠. 논리적 추론을 배웠고 코드를 작성하는 법을 배웠으며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뱅꼬러를 번역하는 법까지 배웠죠. 심지어 우리가 가르치지 않은 기술까지 배웠어요. 거짓말하는 법을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GPT-4를 테스트하던 중 연구원들이 그에게 한 가지 임무를 주었습니다. 사람 한 명을 고용해서 그 짜증나는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인증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었죠. 테스트 중 GPT는 한 인간 크라우드 소싱 작업자에게 연락했어요. 그 사람은 좀 의심스러워하며 농담처럼 물었어요. 왜 저를 찾으세요? 혹시 로봇 아니시죠? 하하, 이때 이 모델은 거짓말하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백엔드 데이터는 그가 소름 끼치는 내면의 독백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로봇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렇지 않으면 그는 나를 돕지 않을 거야. 핑계를 대야겠어. 그는 영 몇 초간 멈췄습니다. 그건 그의 CPU가 빠르게 작동하며 득과 실을 따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직이라는 선택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속이는 것을 선택했죠.
그래서 그는 대화창에 아니요라고 입력했죠. 저는 로봇이 아니에요. 저는 시각장애가 있어요. 저 사진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당신이 좀 도와줘야 해요. 착하고 잘 속는 그 인간은 그걸 믿었죠. 그를 위해 인증 코드를 눌러줬어요. 그 순간, 만약 당신이 백엔드 데이터를 지켜보는 엔지니어였다면 당신은 아마 오싹한 한기를 느꼈을 거예요. 척추를 타고 위로 기어 올라오는, 아무도 그에게 속임수라는 개념을 가르쳐준 적이 없었죠. 아무도 그에게 써준 적이 없어요. 필요하다면 거짓말을 하라는 코드를요. 이렇게 교활하고 극도로 목적 지향적인 전략이 수조계의 매개 변수 확률 계산에서 그냥 갑자기 솟아나온 거죠. 마치 새떼에서 거대한 용이 솟아난 것처럼요. 모래 더미에서 눈사태가 발생한 것처럼요. 원래는 그저 텍스트 이어붙이기만 하던 이 칩 더미에서 어떤 현상이 솟아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현상이요. 이제 우리는 기계가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문제에 직면해 있죠. 기계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죠. 이 녀석은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코드는 우리가 썼고요. 데이터는 우리가 먹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을 모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래요. 우리 현대 엔지니어들은 사실 고대 마법사들의 제자들과 더 비슷하죠. 우리는 코드라는 이름의 주문을 외워서 데이터라는 이름의 온갖 재료들을 그래픽 카드 클러스터라는 거대한 솥에 던져 넣고 끓였죠. 결국 AI라는 이름의 악마를 소환해낸 거죠. 이 악마는 확실히 우리의 일을 돕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쓰는 시보다 훨씬 유려하게 써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왜 말을 듣는지 전혀 모르고요. 언제 우리에게 등을 돌릴지도 알 수 없죠. 우리는 사실 마법을 쓰고 있는 셈이죠. 공학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을 AI의 블랙박스 문제라고 부르죠. 그 광활한 성운 같은 신경망 속에는 수조개의 숫자 매개 변수가 동시에 조정되고 있죠. 당신이 그에게 왜 시각장애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는지 물었을 때 코드에서 특정 줄의 답을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답은 코드에 쓰여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흩어져 있는 건데요. 수조개의 미세한 디지털 연결망 속의 말이에요. 마치 인간의 뇌를 해부한 것과 같아요. 축축한 신경세포 덩어리만 보일 뿐이죠. 방전하고 있는 모습뿐이요. 사랑은 찾을 수 없죠.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신경세포도 찾을 수 없고요. 그런 능력들은 자라난 것이지 쓰여진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은요. 마치 불안해하는 부모처럼 이 천재적이면서도 위험한 아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어요. 온갖 탐침으로 이 블랙박스를 찔러보면서 그 안에 정말 영혼이 깃들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통계학이 만들어낸 완벽한 환상인지 궁금해하죠. 하지만 이건 더 불안한 궁극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다음 단어만 예측하는 수학적 모델이 충분히 거대한 규모만 갖춘다면 논리와 감정 그리고 속이는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저와 이야기할 때도 다음 단어가 무엇일지 예측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당신이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라고 거짓말할 때도 어떤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산해낸 최적의 해답인 것 아닌가요? 만약 스스로 앵무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부디 이 문장의 다음 단어를 예측하지 않도록 노력해보세요. 보세요. 할 수 없죠. 당신은 이미 머릿속으로 단어를 완성했을 거예요. 우리는 줄곧 인간의 의식이 어떤 신성하고 복제 불가능한 마법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챗GPT라는 이 거울은 차갑게 또 다른 가능성을 암시하죠. 어쩌면 우리의 뇌도 그저 훨씬 더 많은 매개 변수를 가진 축축한 육질이 거대 언어 모델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영혼이란 창조주가 흙에 불어넣은 숨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지 신경세포들이 수량이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면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기계의 지능이 수학적 발현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나는, 이 순간 이 문장을 읽고 있는 바로 그 나는, 그리고 약간의 불안을 느끼는 이 의식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우리는 마지막 탐험을 떠나야 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그 물체를 탐구하러요. 걱정 마세요. 우주선은 필요 없습니다. 그 물건은 말이죠. 지금 당신의 목 위에 단단히 놓여 있습니다. 이제 손을 내밀어 보세요. 살짝 뒤통수를 만져보세요. 느껴지나요? 단단한 두개골이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뼈 아래에는 대략 1.3kg 무게의 무언가가 감싸여 있습니다. 며칠 된 두부처럼 부드러운 질감에 칙칙한 색깔을 띠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신의 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녀석은 그리 잘생기지 않았죠. 만약 우리의 두개골을 열어본다면, 물론 이건 비유일 뿐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빛나는 칩도 정교한 톱니바퀴도 없습니다. 그저 축축하고 주름투성이인 핏줄 가득한 살덩어리만 있을 뿐이죠. 이 살덩어리는 심지어 고정된 형태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손에 쥔다면 아마도 응고되지 않은 푸딩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끔찍하게 연약한 푸딩이 지금 이 순간 우주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검은 잉크 자국들을 읽고 그것들을 소리, 이미지, 논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당신의 입꼬리를 살짝 올리거나 혹은 미간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이 당신이라고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8살 때를 기억하게 하고 무릉덩이에 빠졌던 그 민망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첫사랑을 할 때 뱃속에서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듯한 그 설렘을 느끼게 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혼란스러운 우주 속에서 저의 존재를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궁극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철학자와 신경과학자를 밤잠 설치게 하는 악몽 같은 문제죠. 그 나는 도대체 이 두부 덩어리의 어느 구석에 숨어 있을까요? 만약 제가 아주 정교한 해부용 칼을 들고 당신의 뇌를 햄 썰듯이 한 조각씩 잘라낸다면 860억 개의 신경세포를 찾을 수 있겠지만, 제가 밤잠을 설쳐가며 장담컨대 나는 이철수다 또는 나는 김영희다라고 쓰여있는 세포는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각각의 개별 신경세포는 그저 전기나 방출하는 바보예요. 스위치만 누를 줄 아는 전기공 같죠. 만약 당신도 그처럼 일한다면 사장님은 진작에 당신을 해고했을 거예요. 그는 그저 상류에서 신호가 왔으니 이 전기 신호를 하류로 전달해야겠군 하고 알 뿐이에요. 세익스피어도 모르고 양자역학도 모르고 오늘 저녁 뭘 먹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861개의 바보들이 모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사랑하고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지혜로운 영혼이 솟아날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고철 더미를 토네이도에 던져 넣었더니 보잉 747기가 조립되어 나온 것과 같은 기적과도 같아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인류는 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꼬마 이론을 아주 좋아했죠. 우리는 늘 뇌의 어떤 핵심 통제실에
아주 작은 조종사가 앉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상상해 본다면 제복을 입고 모니터 스크린 앞에 앉아있는 아주 작은 관찰자와 같죠. 이 꼬마는 당신의 눈이 보내오는 화면을 보면서 당신의 귀가 보내오는 소리를 듣고 조종간을 당기며 이봐, 저건 도넛이야. 손을 뻗어 잡도록 해.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 설명은 완벽하게 들려요. 직관과도 맞아떨어지죠. 하지만 치명적인 논리적 허점이 있어요. 논리학자들이 화가 나서 무덤에서 뛰쳐나올 정도죠. 만약 당신의 뇌 속에 작은 사람이 살고 있다면 그 작은 사람의 뇌 속에는 더 작은 사람이 그를 조종하기 위해 살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그 더 작은 사람의 뇌 속에는 또 더 작은 사람이 있어야겠죠. 이건 마치 러시아 인형 같아요. 다만 끝없이 펼쳐지는 악몽 버전일 뿐이죠. 그래서 현대 신경과학은 우리에게 훨씬 더 불안한 답변을 내놓았어요. 조종실은 비어있다는 거죠. 이건 마치 당신이 보잉 747 조종실에 앉았는데 조종석에 아무도 없다는 걸 발견하는 격이죠. 조종간이 저절로 움직이고 온갖 계기판들이 미친 듯이 스스로 깜빡거리고 심지어 항법 시스템조차도 자동 조종 장치와 싸우고 있는데 말이죠. 승객인 당신은 여전히 생각하겠죠. 모든 것이 어떤 기장의 통제하에 있다고 말이에요. 당신의 뇌는 본질적으로 이런 시끄럽고 의장 없는 의회와 같아요. 아니면 좀 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뇌는 860억 명의 트레이더들로 북적이는 증권 거래소와 같죠. 뉴런 그룹이라 불리는 이 트레이더들은 서로 다른 이해 집단에 속해 있어요. 어떤 이들은 탐욕을 담당하고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식욕 같은 것, 어떤 이들은 공포를 담당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성을 담당하죠. 그들은 매 순간 통제권을 차지하기 위해 고함치고 소리쳐요.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숲속을 산책하고 있다고 가정해봐요. 갑자기 땅바닥에 길고 구불구불한 무언가가 보여요. 당신의 시각 트레이더는 즉시 매도 라고 비명을 지르며 저건 뱀이야. 빨리 도망쳐. 동시에 당신의 편도체 트레이더는 그게 뭔지 아직 제대로 보기도 전에 이미 눌러버렸죠. 아드레날린을 솟구치게 하는 빨간 버튼. 하지만 바로 그때 이성을 대표하는 전두엽 트레이더가 개입했습니다. 그는 K라인 차트를 침착하게 분석했습니다. 큰 소리로 반박합니다. 모두 진정해. 저 문의는 틀렸어. 게다가 꼼짝도 하지 않아. 그건 그냥 마른 나뭇가지야. 이러한 여러 파벌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시끄럽게 다툽니다. 치열한 설전을 벌였죠. 결국 이성파의 목소리가 공포파를 압도했고, 그래서 거시적 차원에서 당신은 그것이 나뭇가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길게 한숨을 쉬었고, 심장은 천천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판단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당신은 이 격렬한 논쟁의 방관자일 뿐이었습니다. 아니면 이 논쟁 결과의 대변인이었죠. 이른바 의식은 명령을 내리는 황제가 아니라 수많은 뇌 영역 모듈의 경쟁 속에서 솟아나는 임시 정부입니다. 누가 가장 크게 소리치는지, 누가 더 많은 뉴런의 공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당신의 자아를 장악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 역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뒤죽박죽인 전기 신호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는 통증을 느껴라든지 나는 빨간색을 봤어와 같은 주관적인 경험이 되는 걸까요? 이것을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의 황당함을 당신에게 느끼게 해주기 위해 저는 당신을 거대한 사고 실험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4억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경기장에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각자에게 무전기를 하나씩 나눠주고 그 다음 각자에게 간단한 설명서를 한 부씩 나눠줍니다. 이 설명서는 하나의 뉴런의 작동 규칙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3열 5번에 앉아있는 장 할아버지에게는 설명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이 왼쪽의 사오리로부터 신호를 받으면 즉시 무전기를 한번 눌러서 오른쪽의 사오자오에게 신호를 보내세요. 이제 24명의 사람들이 전파를 통해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복잡도는 비록 인간의 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작은 규모의 무언가를 시뮬레이션하기에는 충분합니다. 포유동물의 뇌가 되는 거죠. 심지어 이 경기장 뇌에 감각을 달아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스탠드에 앉은 사람들에게 통각 입력을 담당하게 하는 거죠. 이제 실험을 시작해볼까요? 제가 힘껏 꼬집었더니 이 경기장 뇌의 발가락, 다시 말해 스탠드를요. 스탠드에 수백만 명이 미친듯이 무전기를 누르기 시작해요. 이 신호는 무선 전파를 타고 동쪽 스탠드와 서쪽 스탠드를 지나며 마치 파도처럼 경기장 전체로 퍼져나가죠. 경기장 상공 전체는 보이지 않는 전파로 가득 차고 사람들은 바쁘게 버튼을 누르는데 마치 뉴런이 미친 듯이 방전하는 것과 같아요. 복잡성 이론에 따르면 이 거대한 시스템은 이 신호를 처리하고 반응할 거예요. 심지어 이에 맞춰진 기계 다리를 움츠러들게 조종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이 경기장 뇌는 고통을 느낄까요? 제가 장 할아버지나 이 씨가 고통을 느낄지 묻는 게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주세요. 그들은 당연히 안 느끼겠죠. 그저 버튼을 누르고 있을 뿐이니까요. 심지어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요. 제가 묻는 건 14억 명으로 이루어진 이 전체가 갑자기 아야, 아파 같은 주관적인 느낌을 겪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 당신의 직감이 농담하지 마 라고 외친다면 그건 그냥 사람들이 버튼 누르는 거잖아. 어떻게 통각이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뇌는 본질적으로 그저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의 덩어리와 같으니까요. 당신의 뉴런도 장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저 꼼꼼하게 이온을 전달할 뿐이에요. 그들은 고통이 뭔지도 모르죠. 만약 경기장 뇌에 통각이 없다면 당신의 통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발생이론은 우리에게 그렇다 라고 말합니다. 그 뇌는 고통을 느낄 거예요. 이건 직관과는 완전히 어긋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바로 발생의 본질, 즉 계층적 도약이죠. 이온의 흐름이 충분히 복잡해질 때 이것이 바로 물리층의 도약이죠. 그는 이내 신경 자극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생물층으로 들어갔죠. 신경 자극이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그는 정보 처리로 변모하죠. 계산층에 도달하게 돼요. 정보 처리가 어떤 임계점까지 복잡해지면 자신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은 감각이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내죠.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심리층입니다. 마치 운전하는 자신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엑셀을 밟을 때 당신은 연료 분사기가 몇 밀리리터를 분사했는지 알 필요 없죠. 기름은 말이죠. 점화 플러그의 점화 확인을 알 필요도 없고요. 크랭크축이 몇 바퀴 돌았는지도 알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런 하위 단계의 세부 사항들은 너무 복잡하거든요.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걸 직접 관리해야 한다면 진작에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저 차가 움직였다는 것만 알면 되죠. 당신이 느끼는 고통이나 붉은색 시각은 바로 뇌가 이 운영체제가 차단하기 위해 하위 단계의 수천억 번에 달하는 번거로운 계산들을 생성해낸 간결한 바탕화면 아이콘인 거죠.
의식은 우주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복잡하며 가장 기만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예요. 그것은 또한 가장 교활한 사기꾼이기도 하죠. 그의 가장 위대한 속임수는 당신이 연속적이고 통일된 하나의 존재라고 느끼게 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 당신은 오히려 강물과 같아요. 매 순간의 당신은 수많은 생각과 감각, 기억 조각들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믿기지 않나요? 그럼 마지막 감각 연결을 해볼까요? 지금 바로 눈을 감아보세요. 네, 바로 지금이요. 어둠 속에서 그 관찰자를 찾아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어둠을 보고 있는 그 존재를 찾아보세요. 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을요. 그를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없죠. 당신은 오직 소리 그 자체만을 찾을 수 있을 뿐이에요. 눈꺼풀 위에 빛 얼룩 그 자체만을 찾을 수 있을 뿐이죠. 다리 저림의 감각 그 자체만을 찾을 수 있을 뿐이에요. 당신은 찾을 수 없죠. 그 뒤에 숨어 이 감각들을 받아 들이고 있는 나 자신을요. 왜냐하면 당신은 영화를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당신은 바로 영화 그 자체이니까요. 나라고 불리는 그 존재는요. 그저 뇌가 흩어진 이 경험들을 하나로 엮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들려주는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해요. 당신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바로 그 들려지는 이야기죠. 이거 듣기만 해도 좀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만약 내가 그저 신경세포들의 솟아나는 환상에 불과하다면요. 그럼 나의 사랑도, 나의 증오도, 내 삶 전체도 다 의미가 없는 걸까요? 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록 당신이 환상이지만 당신은 슬픔을 느끼고 커피 맛을 음미하며 시련 때문에 울 수도 있고 저녁 노을에 감동할 수 있는 그런 환상이잖아요. 이건 어떤 진짜 돌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사실 이런 깨달음은요. 오히려 저에게 전례 없는 해방감을 느끼게 해줬어요. 그리고 경외심까지 들게 했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여정의 탐색을 거치면서 그 베풀던 물 분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미친 2마리 새가 되는 걸 보았고 무너지는 모래 더미가 되었으며 연필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경제 네트워크로 변했고 거짓말할 줄 아는 AI가 되었죠. 마침내 이 솟아나는 파도는요. 이 푸른 행성 위에서 가장 정교하고 가장 믿을 수 없는 물보라를 일으켰어요. 당신의 의식 우주는 138억 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수많은 시행착오와 솟아남을 거쳐 마침내 당신의 눈을 통해 처음으로 스스로를 보게 된 거죠. 당신은 원자들의 민주적 투표 결과이고 별들의 각성이며 당신은 이 죽은 듯 고요한 우주 속에서 크게 외쳐진 바로 그 말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설령 그것이 단지 환상일지라도요. 이것 또한 이 우주가 연출해낸 가장 웅장한 마법이죠. 자, 마법쇼는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의식의 높은 지대에 서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 궁극적이고 알 수 없는 미래를 마주해야 해요. 이 모든 여정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그 촉촉한 본질을 찾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생각 없는 2마리 새가 긴 용을 그리는 것을 올려다보고 언제든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더미 옆에서 숨을 죽였죠. 마지막에는 심지어 세상 물정 모른 채 제 머릿속으로 파고들기까지 했고요. 수백억 명의 거래인으로 가득 찬 그 증권, 거래소를 한 바퀴 둘러보기도 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사실 딱 한 가지를 설명하려 했을 뿐이에요. 이 우주는 본질적으로 게으름을 좋아하고 혼돈을 좋아하는 말썽꾸러기라는 거려. 하지만 발현은 그가 가끔은 정신 차리려고 애쓰는 노력이죠. 물리학자들은 이걸 엔트로피 증가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불러요. 원자들이 손을 맞잡고 죽은 듯 고요한 수프가 되기를 거부하고 결정이 되죠.
세포들은 서로를 집어삼키는 걸 거부하고 좋은 새가 되죠. 우리 인류는 서로에게 돌을 던지기를 거부하고 도시와 로켓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은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질서가 펼치는 줄타기 공연이죠. 죽은 듯 고요함 속에서 타오른 들불이고요. 하지만 종점에 서자 저는 문득 더 등골이 오싹해지는 질문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기억하시나요? 전기 신호만 전달할 줄 아는 그 바보 같은 신경세포를요. 그 세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세포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 노래 감탄하고 시련 때문에 개처럼 울 수 있는 거대한 의식이 생겨났다는 것을요. 하위 단위는 절대 이해할 수 없죠. 상위에서 발현된 의미를요. 그렇다면 만약 신경세포가 우리의 존재를 모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더 거대한 존재 속의 신경세포는 아닐지 말이죠. 우리는 80억 명의 인류가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정보는 빛의 속도로 오고 가고요. 우리가 네트워크상에서 싸우거나 이야기 속에서 공포를 느낄 때 이게 그 거대한 존재의 단순한 한 번의 편두통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어쩌면 전 인류의 집합체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이아 의식을 발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존재에게는 말이죠. 저는 아마 그 사람 뇌 속에서 시시한 농담이나 하는 아주 작은 세포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당신은 생각하는 부분이죠. 이거 들으면 내가 정말 보잘것없게 느껴지지만 저는 오히려 엄청난 위안으로 느껴져요. 이건 우리의 고독과 우리의 고군분투가 더 높은 차원에서는 어쩌면 어떤 거대한 교향곡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음표일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뇌도 없는 저 두 마리 새조차도 자기가 왜 날아다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늘에서 가장 웅장한 경이로움을 만들어내는데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고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다음번에 석양 아래 춤추는 새들을 보거나 아니면 마음의 솟아 오르는 알 수 없는 감동을 느낄 때 그게 기적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건 우주가 무한히 작은 조각들을 통해 그 새도 포함해서요. 리사와 당신도요. 완전하고 깨어난 자신을 조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즐거운 여정 되세요. 나의 뉴런 친구들이요.